네, 북한이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의도와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 교수시고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뭐 회포는 천천히 풀기로 하고 그러죠. 예.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7,580초간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날아갔더라고요. 1,500km 비행 후에 표적 명중했다. 터빈 송풍식 발동기를 개발한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이게 뭐 하는 무기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순항 미사일이라는 건 영어로 크루즈 미사일. 그러니까 그 탄도 미사일하고는 다른 거다. 이렇게 탄도는 이제 장거리를 날려보내려고 궤도에 쏘아 올리면은 이제 우주에서부터 자유낙하 궤도를 타서 운동하는 걸 그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근데 순항 미사일은 그렇게 궤도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낮은 고도로 지형 지물을 인식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 위치를 스스로 찾아가기 때문에 높낮이가 불규칙하고 좌우로 일정한 어떤 궤도를 날아오는 게 아니라 뭐 비행기처럼 날아오는 소형 드론과 같다. 소형 드론. 예, 드론 같은 거다. 예, 이런 그 무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는 이제 탐지 요격이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아니 50m, 100m로 고도가 낮아지면 그 어떻게 레이더에 잡힙니까? 예, 안 잡혀요. 산에 가로막히 안 잡히고 건물에 가려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은밀하게 날아오기 때문에 경보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이런 무기는 주로 굉장히 그 어떤 자객처럼 침투해 들어오는 무기인데 대신 작아요. 작다. 작아서 핵탄두가 과연 장착되겠냐? 이러고 느려요. 느리다. 예,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오면은 그 느리기 때문에 비행기보다도 느려요. 그래서 비행기가 가가지고 쏠 수 있겠는데? 뭐 해도 되고 툭 쳐도 돼요. 툭 쳐도 방향만 슬쩍 바꿔도.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잡는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나 못 잡으면은 뭐 그땐 때가 늦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다 어떻든 이게 그냥 무기 순전히 밀리터리 덕후들이 아니고 정치의 한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열병식 사실 뭐 우리나라로 보자면 그 예비군 열병식 같은 거였던데 열병식 무슨 적위대 그래서 무슨 트랙터하고 소방차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열병식을 하고 한 열흘 뒤죠. 이틀 만에 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영변 핵시설도 재가동됐다. 그 뉴스도 나왔죠. 연달아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직접적으로는 지난달에 한미연합훈련 그랬죠. 그걸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한이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3월에도 공언을 했죠. 그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3월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있죠. 그때도 순항미사일을 쐈어요. 그랬나요? 예, 같은 패턴이에요. 3월과 8월에 같은 패턴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건 최근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올해 1월에 그 노동당 대회가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해서 앞으로 상용 로켓과 전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그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그걸 이제 순항 미사일에 실어서 이 작은 핵무기로 써먹겠다. 전술핵을 하겠다. 이러면서 국방과학 및 무기체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래가지고 이건 장기적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조금 더 멀리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 더 멀리는 어떤 그 존재감 아시죠? 어떤 미국하고 판을 깨는 전략적인 무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저강도 도발, 저강도 수준에서의 그 어떤 그 공세적 행동 이걸로써 이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과 이 핵탄두 소형화 이번에 순항 미사일 발사는 다 맞물려 있다. 이것을 다 이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강도라고 하는 게 이게 순항 미사일은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이 6개가 있는데 거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네. 어떤 북한의 그 발사 시험. 탄도미사일만 대상인 거네요. 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순항미사일까지는 이건 전술적인 거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어떤 직접적인 접촉 대상은 아니라고 문자적으로는 해석돼요. 네, 네. 네,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북한의 그 핵무기가 전략 무기로부터 전술 무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남북 군사 기본 합의, 네. 또 9.19 그 남북 군사 합의와 남북 기본 합의서 등의 그 취지에는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열병식도 그렇고 순항미사일 그 시험 발사도 그렇고 13일, 14일에 거쳐서 일본에서 미국, 중국, 한국, 북핵 대사들이 만나는 시기에 딱 맞춰서 발사를 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그것도 저기 하나의 또 정치적 고려 요인은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인들에다가 네. 또 지금 어떤 국제 정세가 매우 민감한 게 저는 뭐 한중일 그 회동보다도 사실은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그 패주 저는 네. 후퇴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확실한 패주예요. 도망간 거다. 네, 확실한 끝났다. 패주. 전쟁에서 진 거다. 실패한 후퇴 작전이니까 패주한 겁니다. 예, 예.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어떤 동아시아에서 어떤 그 지정학적인 어떤 프레임의 변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하나의 중견 군사 강국으로서 이 기회에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놔야 되겠다. 네네. 그러면서 어떤 그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동기가 최근에 내외 국제 정세, 주변 정세에 상당히 많이 그 북한이 읽는 대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동 쪽에서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중동이랑 동아시아에서 네. 뭐 두 개의 전쟁을 같이 할 수는 없고 중동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동아시아 쪽에서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이. 근데 이제 중동에서 무기를 다 뺐으니까 군을 뺐으니까 혹시 동아시아에서의 긴장 관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 자 이건 한번 보시죠.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전까지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아시아로 귀환한다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중간에 명칭이 바뀌어요. 네.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그러니까 태평양과 그 옆에 있는 인도양이 아시아로 기환하는 전략적인 무대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인도에서의 양에서의 미국 패권, 네. 이거는 그 파키스탄, 이란, 네.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그 다 포괄되네요. 예, 포괄되는 그 지정학적인 핫스팟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가 아시아 전략이라고 보는 건데 아프간에서 빠져나왔다. 네. 그러면은 파키스탄,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이 동맹을 맺지는 않겠지만 네. 만약에 여기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돼 가지고 그렇죠. 확대하려고 하죠. 지금 중국은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중국하고 아프가니스탄은 접경 예, 접경돼 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것이 팽창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인도양과 중동까지 미치는 정세가 매우 그 하나의 지정학적 시한폭탄이 될 건데 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왔다? 중국하고 접경 국가를 내팽겨치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냥 도망간 거다. 아, 그렇죠. 그건 20년간 하다가 이제 지친 미군 시기하고 국가 재건이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가니까 북한으로서는 네. 이 대목을 유심히 본 거예요. 네.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 닉슨 대통령이 빠져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됐는데 네네. 이번에 아프간에서 바이든이 빠져나오면서 네. 장문의 기자회견이 나갔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닉슨 독트린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의 어떤 중국의 존재는 더 부각되고 부상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이 흐름에서 북한이 편승하겠다는 이런 전략적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그다음에 연속된 열병식이나 영변 핵시설 재가동까지가 연결된 어떤 일정한 행위다라고 네. 봤을 때 사실은 뭐 미, 중, 일
북핵 대사들이 모여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원래 논의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나 북한과의 대화는 예. 지금 뭐 난관에 봉착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화라는 건 원래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난관에 봉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네. 어떻게 좀 저기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 네. 이런 문제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이번에 순항 미사일 발사가 그 분위기를 깨지는 않는다. 아,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중국은이나 미국은 순항 미사일에 신경 안 쓰겠다고 이미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 안 위험한 건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건 우리지 뭐 강대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북한을 변화로 이끌 수 있는 어떤 대화의 문을 여는 그 시도는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이라는 이런 어떤 그 존재 부각이 최근에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특히 군사적 부상은 엄청 네. 스트레스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순항 미사일도 미국에겐 골칫덩어리예요. 이럴 때 북한이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네네. 중국 방어하기도 급급한데 네. 북한이 거기에다 숟가락 얹으면 좀 괘씸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걸 뭐 따로 떼서 생각할 수도 없고 어쨌든 북한이 중국화되지 않도록 그래도 대화하고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 기조는 또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교적 해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는 판단이시고요. 예. 자, 근데 이거 놓고 이제 언론이나 또 보수 정치권 쪽에서는 첫 번째 군 당국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이거 국방에 큰 구멍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러면 뭐 거의 바다에 붙어가지고 오는 걸 어떻게 봅니까? 어차피 그거는 보기 어려운 거다. 그거 실시간으로 보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 순항 미사일이 왜 개발됐어요? 그거 은밀하게 하려고 개발이 된 건데. 네네. 그런 걸 다 본다는 거는 과욕이고. 네네. 그러나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예. 서욱 국방부 장관이 또 답변하는데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했다는 거예요. 탐지했다. 예, 원래 그 탐지가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그랬죠. 근데 사실은 봤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합훈련이 끝나고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정보 자산을 상당히 증가해서 투입한 것 같습니다. 네. 요맘때 나올 것 같거든. 네네. 그러니까 증가해서 투입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탐지를 했다. 집중적인 관찰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군이 미사일 발사를 탐지했다면 이걸 왜 공개 안 했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로 갑니다. 나 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아주 나 답답해 죽겠는데 예. 사실은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즘은 공개 안 해요. 네. 그냥 뭐 비행체가 발사됐는데 분석 중이다. 이게 발표의 단데 네네. 왜 보고도 군이 그런 발표를 못 하느냐. 네. 소상하게. 예, 왜 못하는 겁니까? 항상 북한이 그 직후에 예. 먼저 얘기를 하니까 동영상 고화질 영상을 다 까버리니까 굳이 우리가 뭘 분석을 해다 잘못 분석이 되느니 예. 북한이 보여줄 때 기다리는 게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공개하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공개 안 하는 게 만에 하나고 약간 재원이나 네네. 꼭 기술적인 데이터가 살짝 틀리면 예. 개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보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느니 네네. 북한이 어차피 다 친절하게 저는 북한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국가라고 봐요. 이런 걸 왜 이렇게 잘 공개하냐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네. 발사하는 그 영상,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뭐 2시간 넘게 예. 팔자형 궤적, 예.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된 기술 네. 이런 걸 공개를 다 해주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분석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예요. 자, 오늘 내일 북핵 문제 놓고 한미일 한중 협의 잇따라 열렸고 오늘부터 1박 2일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관련해서 북핵 관련된 메시지나 예.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방문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그냥 베이징 올림픽 문 대통령 꼭 오세요 이 얘기만 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런데 그 최근에 왕이 부장이 베트남하고 회담을 하면서 미국에 줄 서지 말고 미국하고 그 관계 끊어라라는 식으로 얘기한 그 톤을 보면은 그 뭐 백신 막 미국이랑 똑같이 왕창 주고 그랬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혹시 메인이 파이브 될 것 아이즈 가입하는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왔을까요? 그 파이브 아이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게 뭐 그 백인 국가들끼리 하는 정보 공동체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일본, 한국, 인도를 넣자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파이브 아이에 들어가면은 예. 우리는 거의 그 안보가 미국하고 융합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미동맹 그 이상입니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정보뿐만 아니라 작전, 심지어는 군 장성 직위까지도 교환해요. 아. 예컨대 태평양 사령부, 해군 구성군 사령부의 작전 참모가 호주 장군이에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우리의 그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융통성이랄까 유연성이 굉장히 저하될 거예요. 아. 대신 미국으로 오는 정보의 품질은 좋아지겠죠. 네, 네. 그 엡실론이라는 네. 그 미국 최고의 감청 위성에서 감청된 정보가 들어옵니다. 네. 그런 게 달라질 거예요. 자,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융합돼도 되는 건지는 참 우리 정치권이나 뭐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 그렇게 뭐 정치적 메시지로 보자면 기존의 미국의 외교 중심으로 대북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을 기조가 변화할 정도의 그런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